하늘색으로 되는 인간 로봇 공존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4차 산업 주요 테마로 인간하고 로봇이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한다는 말은 예전에는 로봇 자체가 대형화 로봇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 로봇 자체가 움직이는데 사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었고 로봇이 알아서 생산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점차적으로 최근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을 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어요. 어떤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철강 산업 등등. 그러니까 소형화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가 보장이 돼야 돼요? 인간의 안전성이 보장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나오는 센서 기술만을 의존하는 즉 뭐예요? 어떤 뭐 비주얼 센서 같은 걸로 사람이 인지가 된다면 로봇이 멈추거나 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로봇이 유연하게 움직이게끔 하는 그러한 제어 로봇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기차 안에도 전기차가 충격이 전기차의 배터리가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터지겠죠. 그래서 이 충격 보호 장비로 이런 알루미늄 폼이란, 죄송합니다. 폴리우레탄 폼이라는 어떤 스펀지 같은 소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스펀지 소재가 불에도 잘 타지 않으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소재 개발뿐만이 아니라 해석 모델로 얘가 충격 흡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은 의족 착용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의족을 착용하고 워킹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러닝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 뭐예요? 의족 착용자들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의족이 개발돼야 되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착용돼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이 절단되는 하지 자체를 잘 감싸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이란 말 뭐예요? 구조도 될 수 있고 재료도 될 수 있겠죠. 구조를 스마트화 시키거나 재료를 스마트 재료를 써서 착 감기게끔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왔고 그리고 본인들 이제 치아 같은 거 엑스레이 치과 가서 찍다 보면 이러한 장비로 엑스레이 촬영 장비로 찍게 되는데 이때 얘네들이 진동이 상당히 심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3차원 이미지를 뽑아낼 때 이미지를 스태킹한다고 해서 이미지를 막 단층 이미지를 찍고 적층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지가 여기가 진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겠죠, 이게. 그러면 적층하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컴퓨터 상에서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 해주는, 이미지 처리해주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장비의 진동을 잡자라고 해서 이러한 장비 진동을 잡는 그런 일들을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아까 과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제에서는 말씀드렸고 과거 연구 주제의 연장선상으로 여기서 딥러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인체 각 부위당 어떤 상해의 인덱스 기준을 마련하는 거예요. 포르스를 마련을 해서 그 자체를 로봇 제어 시스템으로 심어주는 그러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최근에 미사일을 아주 멋진 걸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벙커를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매번 실험으로 하면 한 번 실험하는데 3억에서 10억이 드는데 매번 실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탄두 해석 모델과 콘크리트도 물성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냥 도로에 지나다닌다고 콘크리트 압축에 대한 저항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콘크리트 재료의 물성을 어떻게 하면 정확한 물성을 도출을 해서 탄두가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 판단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 이건 1년차 지났는데 이제 앞으로 3년간 더 진행을 할 겁니다. 3년간 이 탄두와 콘크리트에 대한 물성 수치적 물성을 뽑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뒤쪽에서 소개할 스마트 소재인데요. 스마트 소재. 얘는 뒤쪽에서 소개 한 번 더 드릴게요. 짧게 말하면 어떠한 이런 폴리머 매트릭스라고 해서 폴리머 기반의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에다가 이러한 매그네틱 파티클이라고 해서 이런 자성을 띠는 금속을 넣어줍니다. 파티클 형태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재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림에서 보니까 얘가 상당히 그냥 잘 분산이 돼서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얘가 실질적으로 만들면 본인들이 그냥 만약 경험한다라고 만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만들면 얘네가 이렇게 뭉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자체를 분산을 어떻게 잘 일으킬 수 있을지, 분산을 잘 일으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믹서 돌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파티클 자체가 자기네들끼리 밀어내는 청력을 가장 최적화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티클에다가 화학적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화학적 처리를 해서 이렇게 분산을 잘 시키고 플러스 폴리머하고 이 파티클하고 잘 뭉쳐야 되겠죠. 붙어야겠죠. 딱 본드 붙이듯이 이 본딩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화학적 처리로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한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잘 분산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배열이 잘 되게끔 하는 그런 스마트 소재를 만드는 것을 연구합니다. 이 스마트 소재는 뭐냐면 여기에 자성을 걸어주면 자기장을 걸어주면 얘가 힘을 받을 때 얘네들이 압축되겠죠. 압축되면 즉 이 매그네틱 파티클들이 뭉친다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일반 고무는 부드럽게 계속 움직이지만 이런 자성이 들어가면 어느 범위에서는 물렁하게 가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얘가 압축이 이렇게 돼버리면 딱딱해지겠죠. 즉 액추에이터 역할을 하는 댐퍼의 역할을 하는 진동 흡수용이죠. 진동 흡수용으로 우리가 현재 쓰는 뭐 유압기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소재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했는데 뭐 잘 안 돼요? 안 들리나? 아니요, 계속 진행하시면 아니죠?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연구는 어떤 거냐면 얘도 스마트 센서를 만드는 겁니다. 스마트 센서를.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래핀 많이 들어봤죠? 2차원 탄소 구조의 물질. 나노 파티클이라고 1차원은 뭐예요? 어떤 하나의 라인이거나 선이거나 또는 하나의 점이죠. 파티클들. 얘가 아니라 얘는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어. 특이하게도 얘가 그래핀에서 요즘 그래핀 대세죠. 전도성을 높이고 열 방출이 좋아져서 이 그래핀 자체가 진동을 잡는 데에도 상당히 많이 복합재의 하나의 강화제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폴리머 얇은 이런 판때기에다가 그래핀이 이렇게 입혀지는 패턴을 달리하면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얇은 판이거나 아니면 원형판 형태로 이렇게 패터닝을 해서 갖다 붙였을 때 얘가 캐치해낼 수 있는 바이브레이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바이브레이션 캐치를 해야 되는 센싱을 해내야 되는 바이브레이션 형태를 신호를 잡기 위해서 이런 소재 패턴을 달리하면서 최적의 형태를 잡아야겠죠. 얘를 우리 인체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잡기 위해서 국가연구기관이랑 이렇게 연구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코로나 있죠. 코로나 때문에 네이처 많이 하죠. 논문 이런 곳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처 사이언스 쪽으로. 아무튼 이러한 좋은 스마트 센서의 연구 주제들도 많고 현재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대부분이 공학에 공부하는 학생들일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도 참여한 건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희는 공학 베이스니까 제가 그렇죠. 그래서 공학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누군가가 공학이 뭐예요?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전에 전남대에서도 한번 강의했던 내용 요 페이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 공학이라는 거는
어떤 전문성이래요. 그렇죠? 이건 공학인증센터에서 정의한 내용입니다. 전문성이래. 그럼 공학은 도대체 여러분 왜 배우는 거예요? 왜? 공학은 어떤 수학적이고 자연 어떤 과학 자체의 지식을 다루는 전문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얘 자체는 우리 학습하고 그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연습하고 이 내용은 뭐예요?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심지어 대학까지 와서 우리 계속 뭐예요? 전공 과목 학습하고 그리고 어떠한 교수님들이 내주는 과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실에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연습함으로써 그쵸? 얻어지는 어떤 수학하고 자연과학적 지식을 전문화하는 건데 얘를 왜 이러한 연습들을 하느냐? 왜? 우리가 무언가를 인류의 그쵸? 복지나 이익을 위해서 재료나 자연의 힘을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타나 있죠.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판단이 중요하죠. 판단을 함으로써 어떻게 좋은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유용하게 인류를 살리는데 목적을 두는 거죠. 얘를 나쁜 의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죠. 그렇죠? 근데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힘이나 또는 어떠한 소재들을 경제적으로 잘 쓰게끔 경제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우리 공학이라는 거예요. 공학. 그러면 과학자하고 기술자하고 이런 숙련공들하고 우리 이 공학은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앞에도 뭐라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거라 그랬죠. 활용하는. 자, 과학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과학자하고 공학자하고 차이는 대부분 알 거라고 믿고 설명을 할게요. 자, 과학자라는 거는 뭐냐면 얘는 아는 것만 추구하는 거야. 아는 것만. 아는 것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경제성 이런 게 관계없이 경제성은 관계가 없다 이거야. 단지 우리 어떤 진리를 찾아내고자 진리나 어떤 이론 같은 거겠죠. 물리, 화학 이런 가장 이제 기본되는 과학이라 그러죠 이거를. 그냥 진리만 찾아내면 돼. 진리만 찾아내면 돼. 즉 뭐요? 돈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막 뜬구름 잡는 소리도 많이 하죠. 어떤 이론을 가지고 우리 이론이 맞다, 저런 이론이 맞다. 상대성 이론 이런 게 다 뭐예요? 과학이죠. 얘를 이용하는 게 공학. 그래서 이런 과학에서 무슨 어떤 진리를 밝혀냈거나 어떤 이론을 밝혀냈다면 우리는 이거를 뭐예요? 인류를 위해서 뭐예요? 무언가를 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거야. 그렇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공학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차이점은 뭐예요? 공학은 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고 과학자는 어떠한 아는 것을 알아내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즉 뭐요?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그렇죠? 아는 것만 가지고는 과학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즉 이거를 인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공학이다. 이제 공학에 대한 의미는 대충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학 우리가 지금 이 기계공학이라든지 뭐 신소재공학 등등 이쪽 공학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 공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우리가 공학을 배우는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유능한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공학자의 역할을 짧게 보면 여러분들 공학자들이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산업으로 가면 자 연구, 개발
얘를 통칭으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R&D 하죠. 이 R&D라는 거는 어떠한 아까 말했던 과학적 지식이건 아니면 자연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사물, 재료들이건 이런 거를 제일 재미없긴 하지만 새롭게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연구를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하면 된다라는 역할을 하는 게 R&D, Research and Development이고, 그리고 이 디자인은 1, 2번을 통해서 1, 2번은 뭐예요? 가상적으로만 봤겠죠. 이 가상을 실질적으로 한번 구현해보는 이런 설계를 하는 공학자들도 있겠죠. 설계만 하는, 그렇죠? 기구 설계 그런 말들 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구 설계 파트가 있고, 그러면 이런 설계만 하면 될까요? 설계한 걸 실질적으로 생산해야겠죠, 생산. 그리고 뭐요? 얘가 제대로 잘 구동을 하는지 시험, 검증하는 테스팅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업무들도 공학자들이 한다. 그리고 이 4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지만 5번 컨스트럭션은 뭐냐면 어떤 공장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설은 기본적으로 건축공학과 통합공학과에서 하겠지만 산업공학과 기계공학과도 여기서 어떤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되냐면 이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어떤 프로덕트 생산 제품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최적의 공장 배치가 되고 건물 배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조언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계공학자건 산업공학자건 토목이건 뭐 각기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러한 건설을 하는 현장에서도 이 공학자들이 하나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장을 통해서 생산 시설이 갖추어졌다면 이거 운영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러한 공장 자체를 가동시키는 그러한 업무도 공학자들이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예요. 세일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세일즈라고 하면 판매죠. 판매를 인문대 경영학부 나온 사람, 경제 경영학부 나온 사람들이 하느냐? 그 사람들만의 역할은 아니다. 왜? 이분들은 이 제품의 코스트 쪽으로 비교를 잘해서 어떤 경제적 가치로 물체를 어떤 만든 그 대상을 판단하고 본다면 우리 기계공학이나 뭐 산업공학이나 등등 공학을 한 사람들도 뭐가 있냐면 기술 영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러한 코스트가 만약에 어떤 제품보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비싸. 만약에 비싸. 그러면 이걸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능적으로 뭐가 월등히 뛰어난다는 거를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이 기술 영업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세일즈를 할 때는 인문대생들이 전문적으로 이러한 어떤 세일즈 하는 그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보면 알겠지만 이 기술 영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1, 2, 3, 4에서 투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이쪽 기술 영업 파트로 넘어가서 영업을 세일즈를 한 뒤에 임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공학자들은 세일즈에도 일종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경영에도 참여. CTO라는 거 들어봤죠? 기술 최고 경영자. 그렇죠? 기술적 측면에서의 최고 경영자도 이런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컨설팅은 당연하죠. 컨설팅 어떤 조언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티칭 뭐 교수자들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이런 티칭을 당연히 후배들 들어오면 해야 되겠죠. 반대로 본인들이 신입으로 갔으면 교육을 받아야겠죠. 이러한 티칭을 할 수 있는 것도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이다. 그러면 이 총 10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아니다. 뭐 멀티플레이어여서 좋긴 하지만 회사에서 제일 이쁨을 받겠죠, 멀티플레이어면. 하지만 이 중에서 그냥 본인들이 어떠한 역할이 공학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중에서 나는 뭐와 잘 맞다 라는 거를 잘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대학 수업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 대학 수업을 신청을 하면서 그걸 배워서 이 중에 뭐 2개에서 4개만 잘해도 4개에만 본인들이 집중을 해서 잘한다 그래도 회사에서 이쁨 받으니까 이 엔지니어 역할은 오늘 설명드린 어떤 내용이라는 거를
잘 알고 앞으로 공부하는데 본인들이 잘 진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료과학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다 그랬죠. 왜? 우리 스마트 소재니까, 그렇죠? 이 재료과학을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면 이 스마트 소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고전적으로 쓰이는 재료를 보다 스마트, 똑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똑똑하게 만들려면 기존의 어떤 소재들을 원리를 알지를 못하면 안 되겠죠. 못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뭐 재료과학은 무엇이냐, 왜 배워야 되느냐고 하면 이러한 재료의 구조와 성질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산업에도 다 쓰이고 있죠. 재료과학이. 그래서 재료과학은 뭐 인문대생이건 공대생이건 당연히 이건 중요합니다. 가장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기반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재료의 역사를 먼저 그래서 살펴보면 예전에는 석기시대였죠. 돌만 만들었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금속의 시대, 청동기 시대로 넘어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런 철로 넘어왔대. 철로 넘어오다가 이 청동기 시대를 이때부터 해서 뭐가 돼요? 지배, 경쟁이라는 단어들이 생겼다는 국사에서 다 배웠죠. 그렇죠? 이렇게 가다 보니 소재가 이제 인류의 세상을 지배하고 바꾸는 그런 역할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러한 처음에는 석기와 청동기, 철기만을 가지고 예전에는 어떤 장비 같은 게 없고 자연과 사는 시대였죠. 자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속에서의 어떤 소재를 만났다면 그 다음부터 현대로 오면서 여러분 이러한 실리콘 시대냐 폴리머 시대냐 뭐 복합재 시대냐 말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전공하는 사람들마다 다 각자 실리콘 시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등등 많겠죠. 그렇죠? 근데 현대로 들어오면서 세라믹 소재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얘는 이쪽 사람들은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세라믹 소재는 돌에서부터 이 원자나 어떤 물질을 추출을 해서 만드는 게 세라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석기시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 어떤 반도체, 우리 세상을 지배한 요즘은 부족 현상이 있지만 그렇죠? 얘는 뭐예요? 실리콘 웨이퍼죠. 얘는 뭐예요? 모래로부터 추출을 합니다. 모래로부터 추출한 어떤 소재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게 반도체고, 그리고 어떤 고분자를 다루는 폴리머를 다루는 이런 시대가 요즘은 폴리머는 뭐예요? 요즘 점점 더 극한 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충격, 진동에 대한 이슈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세 가지가 전통적으로는 많이 쓰였습니다. 현대 와서도. 자, 이러한 소재들은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느냐? 이 소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 눈으로 보이는 거라서 상당히 단순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소재는 공정, 구조, 성질, 성능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우리가 어떤 소재를 만들 때 작용을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자, 만약에 어떤 소재가 있다고 봅니다. 뭐 철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루미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네들은 구조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여기 미시적, 거시적이라는 말이 있죠. 이 미시적이라는 거는 원자, 분자 단위까지 구조를 가보자 이거예요. 얘네들이 이 철과 구리와 알루미늄이라는 거는 원자라는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도 다르지만 구조도 다릅니다. 원자 구조, BCC, FCC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러한 식으로 구조가 달라지면서 어떠한 성질을 바꿔버려. 그러면
성질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 구조를 다르게 하는 것도 재료에서 우리 재료를 어떤 재료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겠죠. 걔가 바로 공정이라는 거야. 예로 들면 이런 건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니까 이제 여기서 설명을 집어치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철을 불에 달궜어. 옛날 고전적으로 가봅시다. 달구고 예전에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자연 건조를 시키고 자연 냉각이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물에 담궈서 냉각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는 급속 냉각이 돼버리죠. 얘는 천천히 돼버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그냥 어떤 역사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물에 냉각을 해버리면 얘는 상당히 딱딱해지고 자연에서 냉각을 하면 얘는 약간 느슨해지겠죠. 느슨해져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 얘가 왜 이러한 냉각 상태에 따라서 공정 상태에 따라서 왜 이러한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질은 여기 말했죠 아까? 이 성질이 달라지는데 얘는 이러한 같은 소재이지만 느슨하게 자연 냉각을 시키냐 물에다가 급속 냉각을 시키냐에 따라서 이러한 구조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재료 안에 미세적으로. 그래서 이 미시적 구조를 가지고 미시적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성질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성질을 바꿈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제품에 적용을 시키겠죠. 그러면 여기서 본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뭐냐. 이러한 재료는 네 가지가 같이 움직인다. 뭐요? 공정, 구조, 성질, 성능. 공정.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면체의 형태로 공정이 바뀌면 뭐도 바뀐다? 구조도 바뀌고 구조가 바뀌면서 성질을 바꾸고 성질이 바뀌면서 성능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반대로 성질이 바뀐다라는 거는 성질이 바뀌면 공정도 바뀌어 있다는 거고 구조도 바뀌어 있다는 거고 성능도 바뀌어 있다는 거겠지. 즉, 이 네 가지가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소재라는 거는 이 네 가지가 함께 동시에 움직이면서 간다. 이해되죠? 이거 내용 쉽죠? 이 소재라는 게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듯이 뭐 우리가 때리면 부서지지 않고 때리면 부서지고 어떤 충격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소재고 이게 다가 아니라 이 소재 하나가 가진 의미는 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동시에 움직인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요 맞는 목적에 맞게끔 무언가를 역사적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적용을 하고 그거를 소재 이름을 만들고 하다 보니 지금 이 시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어떠한 식으로 잘 조합된 형태로 가다 보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전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됐죠. 금속, 세라믹스, 고분자. 일부러 그림도 이런 제일 쉬운 그림으로 나타냈죠. 그렇죠? 자, 금속과 세라믹스, 고분자로 나타나는데 얘는 즉 뭐예요? 재료의 재료의 공정 만드는 공정이 다르겠고 당연히 이를 통해서 뭐가 바뀌어요? 구조가 달라지면서 성질이 다른 하나의 재료 분류를 나타낸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금속은 어떠한 공정을 통해서 구조를 만들었더니 이러한 식으로 고강도고 연성이라는 건 뭐예요? 연성이라는 거의 의미는 잘 늘어난다겠죠. 그렇죠? 잘 늘어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높은 열 전도도를 가지고 전기 전도도를 가지게끔 만드는 어떤 공정과 구조를 개발했겠죠. 이 금속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이러한 성질을 띠는 거는 뭐예요? 금속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금속, 이게 우리 목적에 맞게끔 잘 늘어나지 않는, 그리고 이쁘고 투명하고 외부 경도도 높고 여기 잘 안 긁히는 거예요. 경도는 단단한 정도, 외부 외피가. 이러한 소재도 우리가 만들고 싶은데 라고 해서 역대 고대
연구자들과 학자들이 그다음에 공학자들이 만들다 보니 어떻게 세라믹스라는 물질을 고안을 해내게 됐고 이 세라믹스라는 거는 취성이라는 건 뭐예요? 연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엿가락 생각하면 돼. 연성이라는 거는 이 엿가락을 쭉 당겼을 때 얘가 이렇게 좁아지는 현상을 띠면서 부러지는 게 연성이에요. 늘어나다가 떨어지는 거죠. 취성이라는 거는 상당히 단단해서 요런 엿가락을 쭉 당기면 얘가 바로 일직선으로 툭 파단되죠. 이렇게. 얘를 취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딱 부러지는 이러한 성질을 띠는 세라믹스라는 것도 공정과 구조를 바꾸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재료의 큰 분류이고 그 다음 고분자라는 거는 얘는 그냥 무작정 잘 늘어나라 이거야. 강도는 중요하지 않다. 늘어나고 충격을 흡수만 하면 된다 해서 구조와 어떤 공정과 구조를 통해서 이러한 성질을 만든 게 고분자라는 거야. 고분자의 특징은 이렇게 저강도, 연성, 저밀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 고분자의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이에요. 페트병 있죠, 페트병. 얘는 그냥 유리병이죠. 얘는 세라믹. 이러한 금속 캔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캔, 얘 같은 경우는 금속, 그렇죠? 이러한 식으로 큰 대분류로 나눠서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자 복합재료 많이 들어봤죠.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물질로만 자꾸 만들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조합을 하면 우리가 특수 목적용으로 더 좋은 소재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게 장점만을 조합하면 그렇죠? 이게 복합 재료라는 거야. 그래서 이 복합 재료 자체를 가 보면 이러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탄소 파티클이라고 탄소 원자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탄소 파이버 들어봤어요? 탄소 섬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래핀. 이런 것들이 탄소뿐만 아니라 현무암 등등 많습니다. 이러한 강화제들과 더 강화시키다라는 거겠죠. 얘야 금속이라든지 폴리머라든지 이런 데 안에 이런 강화제를 얘는 기지제라고 해요. 안에다가 어떠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뭔가를 섞어서 이런 식으로 복합재료를 가보자라고 했더니 얘는 강하면서도 덕타일하대. 연성이 좀 있대요. 그리고 얘는 열 전도도도 높이면서 동시에 전기 전도도 같이 높일 수 있는 성질을 띠게 만든다. 공정을 달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불투명한데 반사율도 좋대. 불투명하면 어떻게 돼요? 반사율이 낮잖아. 그렇죠? 흡수를 하잖아. 검정색 같은 거. 하지만 반사율까지 높대. 그런 식으로 특수 목적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복합재 시대로 아까 기본 이 세 가지에서 금속, 세라믹스, 고분자에서 넘어오게 됐어.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자 우리가 강도라든지 뭐 전기 전도도라든지 열 전도도라든지 어떤 목적에 맞는 어떤 강성을 키워주고 어떤 물성을 좋게 만드는 복합재료까지 왔다 이거 왔는데 이제는 더 극한 환경으로 가고 더 프로그래머블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두듯이 짜서 뭔가가 돌아가게끔 만드는 어떤 스마트화된 어떤 재료를 이제 만들어내는 어드밴스드 머티리얼 즉 신소재로 이제 세상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 신소재 하죠. 이 신소재는 뭐 딱히 다른 게 아니에요. 스마트하게 만드는 스마트하게 어떤 반응을 하는 활동을 하는 뭔가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스마트 재료라는 거예요. 스마트 재료. 자, 그러면 스마트 재료라는 거는 잠깐 성질을 말하고 시간이 몇 시지? 오씨, 잠깐만요. 빨리 할게요. 스마트 재료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기계적, 전기적, 열적, 자기적, 광학적, 열화적이라는 주요 재료의 성질을 잘 배합함으로써 만드는 건데 이러한 기계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강도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강도. 얼마나 단단한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정기적인 거에서 보시면 이 페이지 나타낸 이유는 스마트 재료도 스마트 재료건 복합 재료 같은 거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 탄소 함량을 다르게 가죠. 함량에 따라서 같은 소재인데도 강도가 다르고 얘도 니켈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뭐요? 전기 저항도 값이 달라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계적, 전기적, 그리고 열적. 열도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 아연 자체를 비율을 다르게 했더니 열적 성질이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목적에 맞는 이 포인트를 만들건 이 포인트를 만들건 이 포인트를 만들건 우리가 원하는 게 100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 탄소 아연 함량을 100으로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열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적 얘는 뭐예요? 자기장 그렇죠? 얼마나 그 자성의 현상을 많이 띠는지 그리고 이러한 투명도 스마트 소재도 갑자기 투명하게 있던 또는 빨간색으로 있던 게 파란색으로 변하고 불투명하게 바뀝니다. 바꿀 수 있어요. 자극을 줌으로써 이러한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알루미나라는 건데 얘는 Al2O3라고 해서 얘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루비, 사파이어 이런 조 교수님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네. 네. 루비, 사파이어와 같은 이러한 그 보석 있죠? 보석이 얘네 소재예요. 여기다가 색깔을 다르게 띠게끔 원소를 몇 개씩 이렇게 첨가제로 넣어주면서 색깔을 다르게 띠게 만드는 거야. 이런 것도 스마트 소재로 만들 수 있고 열화적이라고 해서 얘가 얼마나 디그레데이션 되는지 즉 뭐예요? 약해지거나 크랙이 진전되거나 하는 이런 크랙을 막는다든지 그렇죠? 그러한 성질을 띠게끔 하는 게 스마트 소재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스마트 소재를 말씀을 드리면 얘는 그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나노 머티리얼이 이런 뭐 리포솜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체인 형태라든지 겔 형태라든지 뭐 이렇게 솔리드 나노 파티클이에요. MP가 솔리드 MP 등등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나노 파티클들을 조합을 하면서 스마트라 그랬죠. 스마트. 어떤 스마트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스마트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뭔가의 학습을 시키든지 어떤 자극을 줘야겠죠. 그러한 스티뮬리라는 자극이 들어오면 이 자극에는 이런 pH 산도라든지 효소 반응이라든지 산화 환원 반응, 레독스 그리고 글루코스라는 거라든지 또는 뭐 매그네틱, 자성, 일렉트릭, 서멀, 포토 어떤 미케니컬한 하중 정도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를 자극을 통해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학적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모양들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대칭되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뀝니다. 신기하죠? 그게 뭐예요? 공정을 달리하면 된다는 거겠죠? 공정을 다르게 해주면 이런 자극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스마트 재료를 정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피에조 일렉트릭이나 뭐 반응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얘는 앞전 센서죠. 작은 어떤 진동 바이브레이션을 주면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거죠. 이런 pH를 바꾸든지 포토를 바꾸든지 자기장을 바꾸든지 등등 그런 통해서 스마트 소재의 장점은 얘는 결국은 다 뭐예요? 좋다. 좋게끔 만든다. 앞에서 말했던 6가지 주요 요소들 있죠. 성질, 그쵸? 를 바꾸는 건데 결국은 여기서 디스어드밴티지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비싸겠죠. 그리고 자극을 주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도가 세겠지. 그쵸? 왜? 첨단으로 갈수록 민감도도 세지고 비싸고 그 다음에 이 자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킬들, 기술들이 경험으로 축적된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연구 단계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글을 보면 이제 스마트 소재를 한글로 당연히 봐야겠죠. 스마트 소재를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자극이 와야 돼. 자극에 따라서 이 어떤 소재가 형상 또는 물성, 성질을 바꿀 수 있는 애들을 스마트 소재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자극 요소에는 뭐 습도, 온도, 전자기장, 압력, 빛, 표면 장력들 다양한 자극 에너지죠. 에너지원이 포함된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분류 소재, 스마트 소재 내의 분류표를 보면 전기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 이러한 뭐 소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에 반응하는 자성에 반응하는 자성유체, 자기유변체, 뭐 자성복합체 등이 있고, 온도에 반응하는, 빛에 반응하는 내부 유체의 어떤 압력에 반응하는 이런 식으로 소재의 분류를 나눕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이러한 스마트 소재들이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여기서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죠. 댐퍼라든지 센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에어로스페이스, 로봇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요즘에 라든지 뭐 등등 전기차도 있고 많죠. 바이브레이터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한 분야의 스마트 소재를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상당히 같이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 저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소재가 앞으로 대세가 되고 있다. 자, 그 중에 제일 만들기 쉬운 4D 프린팅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4D 프린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D 프린팅 있죠?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뭐예요? 우리가 뭐 어떤 정육면체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3D 프린팅을 만들었다 이거. 얘는 그냥 하나의 우리가 정지되어 있는 어떤 사물일 뿐이지. 거기에다가 한 차원을 더합니다. 1D 차원을 하나 더 들어가면서 3D 플러스 1D라고 해서 얘가 4D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서 이 자체가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해요. 모양이 바뀌고 또한 자기 성질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스마트 소재를 만드는 시스템을 4D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D 프린팅이 지금 이 2013년도에 미국 그 MIT의 한 교수 이 스카일러 티비치라는 사람이 어떤 연구를 수행을 하다가 이러한 현상들을 발견을 하고 테드에서 처음 공개하면서 시작이 돼서 지금은 약간 한 중기 정도의 초기, 중기, 말기죠. 그렇죠? 중기 정도의 기술적 수준에 왔어요. 그래서 이런 중기 정도로 와 있는데 한국은 이제 막 따라오는 추세고 특히 서울대에서 많이 합니다. 서울대하고 지스트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도 뭐 점차적으로 다 시작해야겠죠. 여러분들도. 무튼 이러한 이제 4D 프린팅이 스마트 머티리얼을 만드는 가장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어떠한 스마트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 이거를 얘 자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첫 번째는 구조를 바꾸면서, 두 번째는 재료를 바꾸면서, 재료의 조합을 통해서. 이 구조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얘는 이제 접기 전후라고 돼 있죠. 전후가 뭐냐면 얘는 접기 전이야. 이렇게 3D 프린팅을 했어요. 얘를 자극을 딱 줘. 그러면 이 모양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이 원리는 오리가미, 키리가미라고 되어 있는 거 일본어인 게 조금 그러하지만 아무튼 오리가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이접기라고 생각하면 돼. 종이접기 있죠? 종이접기처럼 우리가 정육면체의 평면도를 이렇게 프린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린팅을 하고 나서 종이접기죠. 여기서 자극을 딱 주면 얘가 뭘 바뀔까요? 정면지체로 이렇게 딱 바뀝니다. 이따 영상 보여줄게. 짧게. 그리고 이 키리감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원판에다가 여러분들이 칼로 도려내서 모양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끊기지 않게끔 컨티뉴하게. 그래서 얘를 축 당기면 어떻게 돼? 얘네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모양대로 착 올라오겠죠. 그렇죠? 칼집을 내놓으면 여러분들 칼집 내놓고 당기면 이렇게 되는 거 알죠? 그래서 그러한 구조적 측면으로 3D 프린팅을 가지고 4D 즉 뭐예요? 자극을 주면 당기면 모양이 바뀌니까 그렇죠? 모양이 바뀌는 이러한 스마트 소재를 개발하고 있고 미국의 대학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적 측면에서 3D 프린팅의 노즐 한국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영어도 잘 안 되고 한글도 안 되고 자 노즐이라는 걸 여러 개, 2개 또는 3개 그 이상의 노즐을 달리해서 가운데에다가 스프링 역할 같은 걸 할 수 있는 소재들을 하나씩 끼워둡니다. 끼워둠으로 해서 자극을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스프링 같은 소재들이 역할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펴지고 오므라지고 하겠죠.
MIT. 얘가 자극주니까 MIT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다물질을 이용을 해서도 4D 프린팅을 한다. 그래서 4D 프린팅을 구조를 가지고 놀려고 여러분들이 프린팅하는 방법을 발휘할 수도 있고 어떠한 재료, 2가지 이상의 재료를 섞어줌으로써 스마트 소재화시키는 어떠한 프린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연구 예시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히스트, 한국종합기술원이 뭘 개발했냐면 여기 깁스 있죠, 깁스. 깁스를 이러한 원통형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 헤어드라이어를 쫙 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몸에 찰칵 딱 움직이기에 좋게, 그쵸? 몸에 쫙 감기죠. 감기는 이런 맞춤형 깁스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예시로 미시간대에서 2015년도에 4D 프린팅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기관지 다친 어린애에다가 기관지를 묶어줘 잡아줄 수 있는 이 하나의 구조체를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얘가 이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신발 같은 것도 신발도 4D 프린팅이 적용이 돼가지고 뭐냐면 여기 조깅을 할 때 가해진 압력이 있죠. 압력을 이용을 해서 신발의 모양을 바뀌게끔 만들어서 착용감 증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워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발이 이제 늘어남으로 해서 걸을 때 좀 편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아디다스에서 나이키에도 합니다. 나이키 아디다스가 투자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도 4D 프린팅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BMW 4D 프린팅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2가지예요. 운전하고 있는 운동 상태 또는 크랙, 고장 상태. 이건 뭐냐면 고장 상태는 이 자동차에 어떤 흠집 같은 게 나잖아. 그러면 크랙이 진전되겠죠. 이런 크랙이 발견되면 스마트 소재 내에서 이 스마트 소재 부피가 커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크랙이 진전되는 걸 막아버리겠죠. 그런 것도 스마트 소재로 이용을 하지만 이러한 4D 프린팅 이용해서 뭘 하냐면 운전 상황하고 환경 조건이 달라지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때 험한 도로 달릴 때는 어떻게? 바퀴 외형이 바뀌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컹해지게. 그래야 뭐예요? 험한 데 다닐 때는 물컹물컹하니까 더 잘 가겠죠. 구멍도 잘 안 나고. 그리고 딱딱한 지면, 험하지 않고 그냥 일반 잘 미끄러질 도로로 가면 이 자체가 압력값이 변하기 때문에 바퀴 형태가 바뀌겠죠. 그래서 바퀴 형태를 바꿔버리는 이러한 것도 4D 프린팅, 즉 스마트 소재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컨셉카예요. 이거 컨셉카로 개발 중이다. 그리고 잠창하려고 하면 자석 공기압이 바뀌어가지고 운전석 있죠, 시트 자체도 편안한 이러한 침대 형태로도 바뀌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뭐 4D 프린팅 이용을 해서 우리 장기라든지 어떤 뼈 있죠, 뼈 이런 것도 생성시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체 내부에서도 어떤 그 하드 티슈나 소프트 티슈, 경조직, 연조직 자체도 4D 프린팅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러한 옷 있죠, 옷, 드레스에도 4D 프린팅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뭐냐면 이때 체온이 변화하죠. 체온이 변화하면 옷 착용감이 달라지거나 또는 이 색깔이 바뀝니다. 색을 바꿈으로 해서 맞춤형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낮에는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야. 근데 밤으로 갈수록 빛을 안 받아. 그래서 파란색으로 바꿀 수 있겠죠. 뭐 파란색이건 뭐 보라색이건 그런 식으로 한 벌의 옷으로 여러 벌의 옷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연구들도 이 4D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 너버러스 시스템이라고 이쪽으로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 가면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얘가 스탠포드하고 같이 하나? MIT인가 그럴 거예요. 아무튼 그쪽으로 해서 이런 연구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영상은 뭐냐면 아까 4D 프린팅 있죠?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실제로 한번 보여주려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놈을 이보세요. 자극을 주니까 움직이지. 재밌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 보세요. 평면도 같은 놈이 하나의
3D 부피를 가질 수 있는 물체로 바뀌죠. 자극에 따라서. 신기하지 않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얘가 이 모양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요 모양이 이렇게도 바뀌고 이렇게도 바뀌고 이렇게도 바뀌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이거 보세요. 재밌죠?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거. 아까 티벳 있죠? 티비치. 요 사람.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컨티넌 미케닉스에서 매크로 스케일의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죠. 어셈블리 된 것들. 근데 이런 자극에 따라서 우리 스마트 소재들도 예측을 해서 어떠한 성질을 띠는 소재들이 적용돼야 되는지는 차단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멀티 스케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자, 원자 단위까지 모델링을 함으로써 보다 더 정밀한 모델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멀티 스케일 시뮬레이션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해보면 많이 도움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그때 스마트 소재에서 보여줬다시피 요게 이제 왜 안 돼?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스마트 소재를 시뮬레이션 하나 예시를 갖고 온 거예요. 이건 아바쿠스라는 프로그램으로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아까 평면으로 돼 있다는 거를 자극을 줬더니 이러한 장비 모양으로 접히고 있는 하나의 4D 프린팅 해석 예제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공부해서 하면 좋겠죠. 예쁘지 않아요? 이런 걸로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선물하면 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해석 예제가 있다라는 거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소재를 만드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가공으로 만드는 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소재는 4D 프린팅이랑 연관을 지어서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시뮬레이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4D 프린팅을 모사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공부하는 멀티스케일 모델링을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초반에 설명드렸던 공학자 있죠. 공학자들은 공학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공학자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료라는 거는 구조, 공정, 구조, 성질, 성능 4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게 소재예요. 그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나요? 공대생도 있고 제 문과생도 있고 다 섞여 있어서 네네. 없나요? 질문이 없어 보이네요. 네,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그 세미나도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고 김사원 교수님한테 이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출석 체크 이제 해야 되니까 윤지영 학생 지금 체크가 다 되었나요?